2026년 7월 16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존 래클리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신병의 평균 생존 시간이 20분에서 30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에 도착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거나 전투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대의 전쟁터는 병사가 30분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위험했던 걸까요? 한국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던 때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사 개인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오히려 전선이 멈춘 뒤였습니다. 1951년 이후 전선은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됐고 양측은 지도에서 겨우 점 하나로 보이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미 제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플리트는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병사보다 먼저 포탄을 보내는 전술을 적극 사용했고 이른바 벤플리트 탄약량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1953년 6월 단 한 달 동안 유엔군이 전선에 발사한 포탄은 271만 발로 하루 평균으론 약 9만 발에 달하고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거의 1초마다 한 발 이상이 전선 어딘가에 떨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건 전선 전체를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실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곳은 훨씬 좁았습니다. 게다가 포탄은 한국전쟁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 투하한 항공폭탄은 63만 5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본토와 태평양 전역에 투하한 50만 3천 톤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북한 전체로 평균을 내도 제곱킬로미터당 약 18개의 항공폭탄이 떨어진 셈이지만 실제 폭격은 전선과 철도, 보급로, 주요 거점에 집중됐습니다. 다시 말해 병사들은 북한 전역에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전선 병사들이 마주한 폭격 밀도는 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병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공식 집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사자의 절반 이상은 야포와 박격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기에 의한 사망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베트남의 울창한 밀림에서는 한국 전쟁과 같은 방식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소규모로 숲속에 흩어져 있다가 기습한 뒤 곧바로 자취를 감췄고 빽빽한 나무와 복잡한 지형은 포탄 파편의 확산 효과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포탄을 퍼부어도 적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군은 전쟁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전선을 밀어올리는 대신 헬기를 이용해 병사들을 정글 깊숙이 투입하는 공중기동전을 선택했습니다. 병사들은 착륙과 동시에 수색을 시작했고 불과 수십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밀림 속에서 적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베트콩은 수색로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부비트랩과 지뢰를 설치했고 병사들은 적과 교전하기도 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 미군 공식 집계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트남전 전사자의 51%는 총기, 36%는 포탄과 파편, 11%는 부비트랩과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포탄과 파편이 65%로 가장 많았지만 부비트랩과 지뢰도 15%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전은 총탄뿐 아니라 발밑의 함정까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계급별 전사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계급은 일병이었고 그 뒤는 상병, 병장, 이등병이었습니다. 특히 일병은 평균 5.2시간마다 한 명씩 전사했습니다. 부대의 선두에서 정글을 수색했고 부비트랩을 가장 먼저 마주했으며 적의 매복 사격에도 가장 먼저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높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소장 6명과 준장 7명을 비롯해 대령 235명과 중령 426명도 전사했습니다. 정글에서는 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희미했고 장군조차 헬기를 타고 전선을 오가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은 전장을 벗어난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탄과 부비트랩을 피해 살아 돌아온 병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걸프전 당시 연합군은 지상군을 투입하기에 앞서 무려 38일 동안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시한 출격은 약 94,000회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500회, 1시간 기준으론 약 103회, 다시 계산하면 약 35초마다 항공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한 셈입니다. 특히 전쟁 첫날부터 이라크군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공격을 받았습니다. F-117 나이트호크는 전체 공격기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첫날 전략 목표의 상당수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당시 일부 이라크군은 폭탄이 터질 때까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38일 동안 이어진 공습이 끝난 뒤 지상전이 시작됐지만 승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상전은 불과 100시간, 약 나흘 만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많은 이라크군 병사들은 적병사와 제대로 교전해보기도 전에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되거나 보급과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항복하거나 후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모든 위험을 없애준 건 아니었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군 전사자의 약 4명 가운데 1명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아군 오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빠른 기동, 야간전, 복잡한 전장 상황 속에서 같은 편조차 적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병사들의 가장 큰 적은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이 됐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의 대부분이 드론과 관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약 700만 대 규모의 드론 생산을 목표로 생산 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9,000대, 시간당 약 8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대부분 최전선에서 병사와 차량을 공격하는 FPV 드론과 정찰 드론입니다. 물론 이 모든 드론이 동시에 전선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사 한 명을 찾기 위해 값싼 드론 여러 대를 소모하는 전쟁은 가능해졌습니다. 장거리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46,000기 이상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26기, 다시 계산하면 약 11분마다 한 기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간 셈입니다. 여기에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FPV 자폭 드론, 정찰 드론, 포병까지 더하면 병사들은 사실상 24시간 감시와 공격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명 피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최대 20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548명, 불과 2분 38초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희생으로 러시아가 추가로 점령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0.8%에 불과했습니다. 단순 환산하면 새롭게 확보한 땅 제곱킬로미터마다 최대 42명의 러시아군이 전사한 셈입니다. 과거에는 참호를 깊게 파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참호조차 완전한 은신처가 되지 못합니다. 정찰 드론이 머리 위를 선회하며 병사의 움직임을 찾아내고 좌표가 전송되는 순간 포탄이나 FPV 자폭 드론이 곧바로 날아옵니다. 병사는 적을 보기 전에 자신의 위치가 노출됐는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미국 CIA의 평가에서도 확인됩니다. CIA 존 레클리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신병이 투입된 뒤 생존 시간이 극히 짧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대 전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병사들에게 가혹한 환경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